문학은 시든 소설이든 어떤 장르가 나와도 하나의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풍경. 네, 그것은 하나의 모양이고 모습이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경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풍경이 있고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풍경이기 때문에 풍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요. 어떠한 글이든 바깥에서 일어나는 풍경은 우리가 자연 경치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자연물, 물이라고 하는 건 대상을 말하거든요. 인공물도 있고 공간도 있어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습니다. 나 아닌 인물도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일어나는 경치도 바깥 풍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인물이든 사물이든. 그리고 그 바깥 풍경을 보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내면 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풍경은 다른 말로 내면 심리, 의식, 마음, 이러한 말들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바깥과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세계라고 합니다. 세계. 세계는 뭐 지구, 금성, 뭐 목성, 토성 이런 것도 세계지만 세계를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바깥 세계, 안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문학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개의 풍경 세계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럼 반드시 문학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성경 후정이라든가 원경 근경이라든가 동적 정적 이런 개념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문학 필수 개념이고 풍경의 종류, 내면 풍경하고 바깥 풍경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풍경은 모습이나 상황입니다. 모습이에요. 자연 경치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풍경의 종류는 안과 바깥이 있는데 안과 바깥의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세계라고 하고요. 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다. 산다는 것은 삶이잖아요. 그 삶을 살려주는 게 살림이고요. 그렇다면 삶을 삶답게 산다는 것은 내 내면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내 내면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건 정서죠. 바깥에서는 어떤 것들이 펼쳐지고 있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의 풍경을 우리가 경치가 먼저 나오면 먼저 경치가 나왔다 선경이라고 하고요. 어떤 객관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내 내면 의식이 나오면 그것을 후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성경 후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을 객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관.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경험치는 객관과 주관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기출문제 대표적인 거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의 정지용의 조찬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조찬, 아침에 밥 먹는 거. 이런 시들, 소설 전부 다 풍경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모든 문학 작품은 뭐다? 풍경이다. 근데 바깥 풍경이냐? 내면 풍경이냐?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것을 잘 놓치면 안 됩니다. 정지용의 조찬에서는 햇살 피어 이윽한 후 이런 게 이제 자연물이잖아요. 햇살. 잠시 후에 머글머글 옮겨가는 구름이 있어. 이것도 이제 바깥 경치잖아요. 이제 동적인 움직임이거든요. 머글머글 소리 내지는 않으니까 의태어져. 모습. 길경, 도라지인데 꽃봉우리가 있고 맑게 씻기운 모습이 있죠. 이것도 바깥 풍경이잖아요. 차돌뿌리, 이제 돌이 딱 서 있는데 촉촉. 이것도 소리는 아니죠. 이제 서 있는 모습이죠. 죽순 돋듯이. 비유법을 사용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경치 묘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경치가 나온 거죠. 햇살 멀리 있고 구름 멀리 있고 구름이 눈앞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경, 근경의 핵심은 눈앞에 있을 수 없는 거, 하늘, 구름 이런 건 다 원경이에요. 그러나 꽃봉오리는 아무리 큰 꽃봉오리도 눈앞에 있어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근경이에요. 상대적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돌이 이렇게 솟아있다. 이런 건 근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시선의 이동이다. 모습에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다 경치다. 바깥 풍경이니까 선경이다. 경치다. 그 다음에 이제 경치만 묘사한 작품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치를 먼저 한 것은 나중에 그것을 보고서 어떤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서를 말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서를 알려면 밑에를 주목해야 되죠.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그러니까 시리다고 하는 것은 닿아서 느끼는 거잖아요. 시리다, 차갑다, 촉촉하다. 이건 촉각이죠. 근데 이가 시리다. 그러니까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이제 청각의 촉각화인데 공감각이죠. 근데 이 감각은 우리 몸 신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 경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자나 나에 관계된 것은 바깥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감각, 나의 정서는 경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체 감각은 정서를 촉발시키는 게 감각이에요. 이제 감각이 나왔잖아요. 실이다. 앉음새 가려서 이게 선택해서 잘 앉아서 양지 쪽에 쪼그리고 이거 화자의 행위잖아요. 이런 건 바깥 경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러운 새되어 나는 흰 밥알을 새처럼 쪼고 있다. 아침에 밥 먹고 있는 것이 서러운 새가 밥알을 쪼고 있는 것처럼 아침밥을 먹고 있는 화자의 서러운 상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이 신체 감각에서부터 이 뒷부분은 정서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선경, 바깥경치, 후정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감각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감각을 잘 살펴보면 내 눈에 시, 들려온다 청, 냄새 후, 맛, 미 이렇게 닿는 것 초 그런 것을 의식하는 게 식이단 말이에요. 시청, 후미, 촉각, 경치, 정서 이게 요렇게 항상 문학작품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하여튼 바깥 경치냐 내면이냐 이걸 딱 얼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성경 후정 맞잖아요. 이행식 맞잖아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해서 사물의 정적인 고요한 모습이거든. 근데 이제 정적이냐 동적이냐 이건 봐야 되거든. 근데 이 연에 옮기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정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려서 답이거든요. 예,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맞죠. 사연에서는 비유적으로 동적 사연에서 하나 둘 셋 넷 뭐뭐 하듯이 돋는다. 이것도 움직임이기 때문에 비유 동적 이건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작품을 알아도 선제에 나와 있는 그 기본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작품을 뭐 줄거리 외우고 뭐 주제 알아도 선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마지막에 시험장으로 가져가야 될 필수 개념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런 건 굉장히 기본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2004년에 연시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볼래요? 여기 내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화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화자의 행위나 심리가 들어가면 자연 경치가 아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바깥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바깥 경치하고 화자의 내면, 화자의 주관하고 바깥 객관하고 주관과 객관을 한번 나눠보세요. 자, 관함에 해가 비친다. 어때요? 바위에 해가 비친다. 이건 바깥 경치죠? 그렇죠? 관찰적 거리를 두고 경치 쓴 거예요. 관찰적 거리를 두고 바깥. 원근이 그림과 같다. 멀리 있고 가까운 경치가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거죠. 이게 비유입니다. 바깥에 그림이 있다가 아니라 바깥 멀리 가까이 있는 경치가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 비유법이죠. 근데 이것은 바깥 경치를 화자가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벗이 온 것처럼 본다. 자연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화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이건 바깥 경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깥 경치를 본 화자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이 기억만 경치예요. 그러니까 이 경치를 보는 화자의 정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화자의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주관적인 정서가 들어가 있어. 이 니은 디귿은. 기억은 완전 바깥에 있는 경치만 쓴 거죠. 그리고 니은은 야외로 보낸다. 화자가. 꽃잎을 띄워서 야외로 보낸다. 이건 화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바깥 경치가 아니죠. 그 다음에 하상 기음 하는 때 이런 것은 높고 낮은 소리를 낸다. 화자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름철에 녹수의 푸른 그늘에 있는 산새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내고 있다. 이건 경치죠. 화자의 주관적인 정서가 없습니다. 이런 건 화자의 주관적인 정서가 있잖아요.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림과 같다. 비유법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름 경치가 없다. 이게 여름인데 여름과 같은 경치가 없고 바람을 받으니 시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치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경치인 것 같죠? 경치 아닙니다. 경치가 아니고 화자의 즐거운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관적인 정서, 이거는 객관적인 경치, 이것은 화자의 행위, 벗이 온 것처럼 본다. 이것도 화자의 행위,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경치인데 화자의 주관적인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객관적인 경치만 따지자면은 기억하고 미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11년에 이제 소설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 경치냐, 안의 경치냐. 그러니까 내면 경치는 내면 풍경이라는 말로 나오거든. 내면 풍경. 이제 조금 그 바보 같은 형, 그러나 이제 다리에 그 병이 든 형하고 그 인민군한테 끌려가는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바깥에.
이거는 바깥에 있는 풍경이죠. 그러면서 형이 울음을 그치고 야, 눈 온다. 끌려가고 있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야, 눈이다. 겨울이 다 됐네.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어. 이 첫눈은. 니은은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다. 너도 알지 않냐. 다리가 이제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형의 어떤 고뇌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들판. 이게 이제 공간이잖아요. 근데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에요. 뻗어 있어. 그러니까 이 공간은 그냥 객관적인 그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이 공간 속에는 등장인물들의 내면의 심리가 투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라한 들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형의 또 동생의 그 걱정과 고뇌, 번민이 투영이 돼 있죠. 다리의 통증도 심해지고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졸록거렸다. 여기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 끌려다가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동생은 서러워서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한방눈이 내렸다. 그럼 여기서 한방눈이 내리고 여기서 첫눈이 내리는데 이 첫눈은 와, 눈 내린다. 이 좋아하던 형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이 보게 된 한방눈이에요. 그래서 형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죠. 너 나를 형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잡히면 동생에게도 해가 갈까봐 동생을 보호하려고 형이 이제 자기의 불안한 미래를 어떤 운명처럼 예감하고서 한방눈을 보면서 걱정의 마음으로 동생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평가원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냅니다. 첫눈은 형의 동심이다. 괜찮잖아요. 근데 니은은 형제간 사이에 갈등 없잖아요. 이 담증은 형의 통증이기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은 없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들판이 공간인데 형의 어떤 불안한 심리, 그것이 투영된 공간이에요. 그냥 공간이 아닙니다. 초라한. 그러기 때문에 형의 내면 풍경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풍경이 반드시 나온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 풍경이 바깥의 객관적인 풍경이냐 아니면 내면 심리냐 바깥의 풍경을 보고서 주관적인 정서가 들어갔느냐 이것을 날카롭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